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블록 데이터입니다. 본격적인 블록 데이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빅데이터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최근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빅데이터의 분석은 결국 인공지능과 연계시킴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빅데이터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길 바라요. 빅데이터 기술은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적용하고 발전시켜 왔고요. 반면 빅데이터 분석은 경영학, 통계학, 사회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영역 부분에 있어서 융합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비즈니스나 통계에 대해 비교적 어려워하고요. 이 통계나 경영을 전공한 사람은 빅데이터 기술을 또 어려워하겠죠. 따라서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오픈소스가 바로 R이고요. 쉽고 우리가 빠르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픈소스인 R이나 파이썬 또는 뭐 웹R이나 파워 BI 등을 활용을 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 즉 DA 양성에 교육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PPT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이 아마존닷컴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마존닷컴은요, 모든 고객들의 그 구매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을 분석해 가지고 결국 소비자의 소비 취향과 이 관심사를 파악하거든요. 이런 빅데이터의 그 활용을 통해서 아마존은 고객별로 추천 상품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취미나 독서 경향을 찾아내고 그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이 상품을 메일이나 뭐 홈페이지 상에서 중점적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즉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아마존닷컴의 그 추천 상품 표시와 같이 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도 이용자의 뭐 검색 조건이나 또 나아가 뭐 사진과 동영상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 사용을 즉각 처리해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이 빅데이터 활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경영학, 인문사회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R이나 또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 빅데이터는요,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뒤엎고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교육부, 국세청, 국민연금, 한전수도, 뭐 도시가스, 그리고 뭐 병원, 초등학교 이르기까지 현재 이 개별 독립된 단위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요, 이 사업자 등록 예측 모델을 구현하게 됩니다. 2019년 8월이라 돼 있죠. 이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민원 시간을요, 대폭 단축을 시켜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사업자 등록을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임의로 이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러한 빅데이터 예측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허위 신고 인지 없는 그죠? 이런 뭐 페이퍼 컴퍼니의 가능성은 없는지, 실제로 그 위치에 뭐 사무실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내용 등을 바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분석을 통해서 이상 유무, 즉 현장 점검을 나가야 될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바로 판단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개별 단위의 독립된 단위의 빅데이터 분석은 잘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요, 이 상호 연관성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즉,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블록 데이터는 높은 연관성을 지닌 각종 데이터가 이 특정 플랫폼에서 꾸준히 통합된 결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한 조건 아래서 이 동일 유형과 또 동일 영역의 데이터가 집중되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즉 빅데이터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블록 데이터는 빅데이터의 확장된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키워드는요, 바로 이 상호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요, 페인포인트 시커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페인포인트 시커, 우리가 PPS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아프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 아프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 자, 여기에 말하는 이 변화, 변혁을요, 이 새로움은 바로 혁신을 마지막으로 전진은 사회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 가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이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면요, 이 고충은 이 감정적인 호소를 뜻하는데요. 자, 혁신과 고충이 서로 연계되고 부딪히면은 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이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다소 좀 추상적인가요? 자, 아무튼 이 마케팅 과학에서 말하는 이 고충은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이 불평, 불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회생활에 적용하면요,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또 실현해야 하는 어떤 바람,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아픈 곳을 계속 꼬집는 사람은 우리는요, 바로 페인 포인트 시커, PPS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문제 또는 이 수요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바로 이 고충은요, 크게 뭐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광범위하게 갈망하는 이런 요구를 뜻하죠. 둘째는 이 절박화입니다. 이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존재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또 다른 변수는 곧 이 절박함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어떤 그 소망 정도가 아니라 이 절박한 요구로 바뀌거나 당장 해결해야 할 만큼 이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요, 그 바람은 당장의 어떤 고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셋째는 이 복잡성입니다. 이 고충의 수집과 통합, 저장, 가공, 뭐 이런 가치 창조는요, 매우 복잡한 이런 측면에서 동시에 검토돼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PPS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블록
블록 데이터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여러 정부기관, 기업, 사회조직, 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PPS로서의 역할을 할 때 모두 함께 발견하는 그 큰 어떤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호 연관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로 이 블록 데이터가 이러한 PPS의 고충을,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교육부에서요, 2016년 3월에 종합고위험군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블록 데이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따라서 2018년 서울 취약 아동의 예비 소집에 불참한 12,000여 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죠. 자, 기존의 교육부 빅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추정하기 어려웠던 것이요. 이 초등학교 취약 혹은 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블록 데이터의 개념으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취약 아동들에 대한 또한 장기 결석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의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경찰의 어떤 그 신고 이력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의 그 진단 결과 폭행 흔적이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데이터들 분석,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들의 어떤 그 체납 현황이라든가 또는 뭐 단전 단수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켰을 때, 즉 상호 연관성 관점에서 블록 데이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2017년도에 모 항공사 승무원이 양육수당 4천여만 원을 불법 수령한 사건이 있었죠. 즉 허위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 2명을 출생신고를 해서 양육수당을 부당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블록 데이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즉 빅데이터 기존에 독립된 기관별로 분석했던 빅데이터가 상호 연결되었을 때에는 그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의료 건강 데이터베이스와 SNS 정보의 어떤 그 상관성,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요. 뭐 독감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질병 주의 예보 서비스 시행이 가능하고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상공인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점포 이력 분석 서비스 등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3I라고 하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I. 자, 첫 번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즉 기술 활용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의 가시성 측면에서요. 이 RFID 등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감시 차원의 어떤 그 정보 수집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마존고 같은 경우도 이러한 단순한 이 RFID 칩 하나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한 이러한 이제 추적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정보의 가시성 측면, 기술 활용 기반을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활용된다는 거죠. 두 번째 I는 인터커넥티드입니다. 즉 상호 연결성입니다. 뭐 기업의 뭐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뭐 트럭의 운행 시스템, 그 다음에 뭐 IT, 또 뭐 제품 재고 현황 등 전체의 어떤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상호 연결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SCM이라고 표현할 때는 종합 솔루션으로서 원재료 공급처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생산이나 또는 그 물류 유통 일체의 과정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가시화시켜주는 효과죠. 바로 이 상호 연결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3I의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I가 인텔리전트의 약자를 씁니다. 즉 지능화죠. 이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인간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즉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3I라고 할 때에 기술 활용 기반, 상호연결, 지능화 등을 통해서 인지 후의 대응이 아닌 예측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점차 진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 자동차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호 연관성 관점에서 블록 데이터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산업의 직접 고용 인력이 약 39만 명, 제조업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방위 산업을 따져보시면 뭐 주유소부터 해서 그죠, 정비업소에 이르기까지 전체 산업군 자체에 포함된 인원은 무려 18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생산량 기준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국이죠. 완성차 뭐 5개사의 생산 규모가 기존에 500만 대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400만 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만 보더라도요. 1974년 증시 상장 이후 44년 만에 적자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뭐 생산 절벽에 놓이게 되었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현대기아차의 경우 조금 안타까운 수치들이 눈에 보여요. 파업일수가 뭐 171일이고 영업이익률은 2.5%에 불과하더라. 해외업체 기준 6에서 8%로 조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2시간의 파업, 도요타는요 57년간 무파업을 기록할 정도로 그 국가 경쟁력 평가 측면의 노사 협력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시간에 노사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떤 그 애로사항에 있어서 이런 조금 안타까운 영역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자, 현재 자동차 산업군의 인력 40%를 줄이지 않으면 공멸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 변화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적어도 자율주행 자동차, 연결성, 뭐 전기차, 또 공유 모빌리티의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발빠르게 전환을 모색하지 못했을 때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더 큰 애로사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경영 내 외부 환경의 어떤 그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고 또 기업의 목표인 지속적 이익 창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자동차 데이터베이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자, 앞서서 이 자동차 산업군의 어떤 그 어려움을 조금 언급을 해 봤는데요. 미래 변화되는 어떤 그런 사회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공유 혹은 구독 경제의 형태일 겁니다. 자, 산업 생태계의 어떤 그 시너지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 첫 번째가 구독 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구독 경제는 공유 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일정 기간 비용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를 구매해서 소유하는 것보다는요, 구독을 통해서 여러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이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죠. 즉, 소유에서 경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소비 철학의 변경을 기업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이 경영자들이 어떤 그 파괴적 혁신을 향한 의지와 철학을 확고히 지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요,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즉 미래에 이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견을 하고 있죠. 이제는 25%대에서 30%가 다 1인 가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1인 가구를 겨냥한 어떤 구독경제 형태로의 말 그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 중에 수박이 있죠. 그 큰 수박을 전체를 구매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4분의 1, 뭐 8분의 1 이렇게 나누어서 쪼개어서 판매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귀차니즘 아이템이라고 하는 양말이나 뭐 치약 등을 일일이 바쁜 직장인들이 마트에 가서 구입하는 형태가 아닌 구독경제 형태로 주기적으로 배달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들도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중고차 거래량이 약 377만 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60%는 다 풀신한다 그래요.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개념에서 블록체인에 등록된 P2P를 통해서 자동차 정비 이력에 관한 내용이 인터넷으로 다 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고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작할 수 없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은요,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는 통상 고가의 차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마련입니다.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구독경제 형태의 소비 패턴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의 그 판매 전략도 전환이 요구되어집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영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인 것이죠. 177만 대의 신차 구매로 이어진다고 보면은 가장 먼저 신차 구매 의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은요, 바로 자동차 정비업체입니다. 블록 데이터의 그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통합이 필요한 이유이죠. 중고차 시장의 중소기업 적합 품목 그 시장 개방에 따라서 대기업의 진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흔히 레몬마켓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레몬마켓이란 일종의 정보 비대칭으로 기인됩니다. 자동차 정비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이 부족한 그 소비자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내역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부품 가격 등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자동차 정비를 맡길 수 있는 실정이 아닌 것이죠. 특히 이제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레몬마켓의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신뢰 속에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고차 시장에서 이 수입차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굳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이전이라 해도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의 그 재고 전략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은 소비자 몫입니다. 조금 비싸도 대기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중고시장을 믿고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요, 소비자에게 일임된다는 뜻이에요. 2010년도 12월 달에요.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이라고 해서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제동을 걸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세무조사라고 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시장경제 논리상 모든 선택권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유통 시장의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한, 즉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 버리는 것이죠. 비싸도 대기업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조금 싼, 그렇지만 가성비가 충분한 이러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요,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생태계의 어떤 그 시너지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영역을 지금까지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명한 중고 거래라든가 정비 이력 조회라든가 또는 고장 사례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통합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FTC라고 해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가 있죠. 모든 은행, 즉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다 조회할 수 있죠.
이처럼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업계, 산업계의 여러 데이터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서 분석이 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데이터베이스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과 블록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전략 구사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